2015년 4월 23일 대구광역시 금호강 둔치에서 윤 씨가 죽음으로 발견되었어. 윤 씨는 둔탁한 흉기로 머리를 17차례 이상 가격당해 타살된 것으로 추정됐지. 피해자 윤 씨는 죽음으로 발견되기 18일 전인 4월 5일 새벽 근무하던 공장에서 야간 작업을 마치고 행방불명되었는데, 그날은 약속이 있다며 야간 작업을 조금 일찍 마무리했다고 해. 그날 윤 씨와 약속을 잡은 사람이 윤 씨의 사망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지만, 이렇다 할 단서를 찾지 못하던 중 경찰은 윤 씨가 발견된 사건 현장 주위의 CCTV 영상을 조사하여 윤 씨로 추정되는 사람이 다른 남자와 함께 사건 현장 쪽으로 걸어가는 영상과 그 남자가 사건 현장에서 혼자 빠져나오는 영상을 찾아내게 돼. 하지만 영상의 화질이 좋지 않았고, 더군다나 상체도 우산에 가려져 있다 보니 함께 있던 남성의 얼굴을 판별할 수 없었어. 경찰은 사망한 윤 씨의 친구들 중 알리바이가 확실한 사람들에게 어떤 영상인지 말하지 않고 해당 영상을 보여주었는데, 그들은 영상 속의 남자가 윤 씨와 친구인 박 씨라고 지목했어. 그들이 박 씨를 지목한 이유는 박 씨 특유의 걸음걸이와 영상 속 남자의 걸음걸이가 매우 흡사했기 때문이었다고 해. 박 씨는 사망한 윤 씨와 중학생 때부터 친하게 지낸 15년 지기 친구로 매우 각별한 사이였으며, 함께 쇼핑몰을 운영하는 등 동고동락했던 사이였고, 쇼핑몰 사업이 실패한 그 후에도 절친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해. 박 씨와 윤 씨는 실종으로부터 약 3개월 전 서로를 수익자로 하는 사망보험금에 동시에 가입했는데, 박 씨의 보험은 박 씨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해약됐지만, 윤 씨의 보험은 박 씨가 보험료를 대리 납부하면서까지 유지가 되고 있었다는 거야. 이때 박 씨는 6천만 원의 빚을 지고 있어 생활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한 고액을 이체하여 수익자가 자신인 사망보험을 대리 납부하면서 유지해왔던 거지. 윤 씨의 어머니는 사망했고, 아버지는 치매로 심신상실 상태였으며, 형제도 없는 외동에다 결혼조차 하지 않아 실종 후에도 즉각 실종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윤 씨의 실종으로부터 약 일주일 후 박 씨가 윤 씨의 친척에게 연락해 실종 신고를 하도록 하였던 정황이 파악되면서 의심이 더욱 가중되었지. 그러나 걸음걸이 외에는 박 씨가 범인이라고 특정할 만한 증거가 없었어. 사건 당일 박 씨는 오전 2시와 8시 경에 자신의 자택이 있는 경상남도 거창에서 전화통화를 한 것이 밝혀지며 알리바이가 입증되었지만, 그 사이의 알리바이는 불확실했지. 거창과 사건 현장인 대구가 자동차로 편도 1시간가량 소요되는 것을 감안할 때 사건을 저지르고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으나, 박 씨는 자신이 그동안 집에서 잠을 잤다고 주장을 해. 결국 경찰은 박 씨를 체포하여 박 씨가 윤 씨를 살해한 증거가 있다며 자백을 유도했고, 박 씨는 경찰이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줄 알고 범행 사실을 자백하게 됐어. 자백에 따르면 박 씨는 사건 당일 새벽에 거창에서 택시를 타고 대구로 향했고, 박 씨는 택시 기사에게 목소리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 내가 목이 아파서 말을 할 수 없는데 대구까지 얼마냐? 라는 요지의 메모를 적어 보여주고 탑승했다고 해. 사건 당일 새벽 거창에서 대구로 향한 택시는 단 한 대뿐이었으며, 해당 택시의 운전기사는 그날 메모를 보여주고 대구로 향한 손님을 기억하고 있었어. 또한 손님의 얼굴은 자세히 기억하지 못하지만 매우 마른 체격의 남성이었다는 택시 기사의 기억과 박 씨의 용모가 일치했지. 그리고 현장을 검증할 때 박 씨가 보여준 동선이 실제 CCTV에 찍힌 용의자의 동선과 완벽하게 일치했고, 박 씨가 그린 사건 현장의 지도가 지나치게 자세하며 경찰조차 눈치채지 못한 플랜카드의 위치까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등 박 씨의 자백은 실제 범인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자백이었다고 해. 또한 박 씨는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기 전 경찰에게 돈 때문에 윤 씨를 죽였다는 2차 자백도 하게 되었지. 그렇게 2015년 11월 27일 1심 재판이 이루어지며, 검찰은 윤 씨와 박 씨의 공동지인과 법보행 분석 전문가 2인을 증인으로 내세워 CCTV에 촬영된 용의자가 박 씨라는 것을 증명했고, 박 씨는 유죄 판결을 받고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돼. 하지만 박 씨는 1심 재판 이후로 계속해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였는데, 경찰이 명확한 증거 없이 CCTV 속 용의자와 자신의 걸음걸이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자신을 범인으로 특정짓는 표적 수사를 했고, 자백을 강요해서
두려움에 거짓 자백을 했다는 게 박 씨의 주장이었어. 이에 경찰은 진술 과정이 모두 녹취되어 있으므로 강압 수사는 없었고, 박 씨의 자백이 거짓으로 볼 수 없을 만큼 범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디테일한 부분을 진술하는 등 그 내용이 정확하다며 반박하였지. 박 씨는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 주요 방송사에 나는 친구를 죽였다는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무기징역을 살고 있다 라며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어. 그러나 박 씨가 원하는 대로 결백이 증명되기는커녕 출연한 법보행 전문 분석가나 프로파일러들은 모두 입을 모아 박 씨가 진범일 거라는 분석을 내놓았지. 결국 박 씨는 2심 재판과 상고심에도 판결이 변경되는 일 없이 무기징역이 확정되었어. 결과적으론 범인의 자백으로 인해 일이 쉽게 풀리긴 했지만 사건 현장이나 피해자의 몸에 범인의 DNA가 채취되지도 않았고, 범행으로 사용된 흉기나 범인이나 사건 현장을 목격한 사람도 없어서 만약 박 씨가 자백을 하지 않았더라면 해결이 꽤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사건이야. 거의 유일한 증거인 보행 습관 같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받기는 어려움이 많을 뿐더러 해당 사건 이전엔 증거로 채택된 적이 없었으며, 걸음걸이 같은 경우에는 DNA나 지문처럼 완벽하게 특정인을 지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저 우연히 닮았을 뿐이라는 반박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야. 만약 박 씨가 경찰의 압박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댔다면 증거는 보험금 대리 납부와 무연고 수익자 지정 등 간접적인 정황 증거와 불확실성을 띤 보행 분석밖에 없었을 것이라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무죄 판결 또한 가능할 수 있었던 보험금을 목적으로 15년지기 친구를 살해한 끔찍한 사건이야.